매거진. 2016년 1월 22일 금요일에 인사드리는 김용민입니다. 어제 오후부터 김용민 트위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설문조사 결과, 중간 집계치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20대 총선에서 정당과 정당 사이에 통합보다는 연대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총선 야권 연대와 관련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답으로 6%는 야권 연대 반대한다. 35%는 정당 사이에 통합이 옳다. 합당하란 얘기죠. 59%는 2012년 총선 연대 수준이 좋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후보 사이에 단일화를 원하는 여론이 다수를 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제 저녁 8시 15분까지 1390명이 참여했는데요. 좀 더 진전된 설문 결과는 오늘 낮 PDF판 용민일보에서 소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야권 연대를 공식 논의하자고 한 데 대해서 그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긍정적으로 화답했지요. 그 이후 야권 연대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양상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독자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천정배 의원에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천정배 의원, 어떤 선택을 할까요? 독자 생존의 길을 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잠시 후 이 내용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갑니다. 새누리당이 논문 표절로 국제적인 물의를 일으키면서 4월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문대성 의원을 인천에 출마시키기로 해서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김무성 대표 말로는 너무나 아까운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조경태 의원은 새누리당 텃밭인 부산에서 3차례 당선된 것은 야당에 대한 지지가 아닌 조경태 개인에 대한 지지가 있어서 가능했던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산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조경태 의원이 새누리당 정체성에 맞는다면서 입당을 적극 환영했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말입니다. 여야 간에 충돌하고 쟁점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볼 때는 옳은 발언을 많이 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 가지 주의와 주장이 우리와 가깝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조경태 의원이 새누리당에 입당한 것과 관련해 원조 친노를 주장하고 그렇게 애당심을 강조했던 조경태 의원이 하루아침에 당적을 바꾸는 모습은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는 알몸 정치를 보는 것 같다라고 질타했습니다. 김성수 대변인의 말입니다. 조경태 의원은 창조적 파괴로 안이한 정치권의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라고 강변했지만 자기 소신의 파산 선언으로밖에는 보이질 않습니다. 자신의 소신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조경태 의원의 정치 행태만큼 다른 당의 의원을 빼가기 위해서 뒷공작을 벌이는 집권 여당의 민낯 역시 부끄럽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박지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함께 탈당할 것이라고 호언했던 광주 전남 의원 4명. 이 사람들은 잔류합니다. 이들 4명이 최근 호남 민심이 크게 요동치면서 탈당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니까 박지원 의원 혼자 탈당하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합법노조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소송에서 다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칠부 황병하 부장판사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노조법 2조에 따라야 한다면서 실제로 전교조가 교원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분명해 보이므로 고용노동부의 법외 노조 통보 처분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홍준표 지사 측은 법정에서 검찰이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했다며 검찰 수사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는데요. 홍준표 지사는 지지 않고 자리에 일어서서 검찰을 훈계하기까지 했습니다. 훈계는 법원 입구 기자들 앞에서도 했는데요.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게 됐는데 지금 심경이 어떠십니까? 정치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참소도 당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완종 회장으로부터 돈 받은 혐의 아직도 부인하십니까? 그건 아주 불쾌한 질문입니다. 그건 불쾌한 질문. 그런 질문은 하지 마세요. 돈 받은 적 없다는 입장 그대로인 거죠? 입장이 그대로가 아니라 받은 일이 없고 성완종이도 잘 몰라요. 받은 일이 없고 성완종이도 잘 몰라요.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김치가 다 같은 것 같죠? 아니요, 이담채는 진짜 다르죠. 겨울 전라도, 여름 강원도, 봄 가을 충청도 최고의 배추만 골라와야지요. 소금 영광에서 직송된 최고의 국산 천점이 기본 아닌가요? 아, 고춧가루와 파, 마늘 괴산 영천에서 건강한 놈들만 가져와야 해요. 우와, 재료가 반이라고 하던데 역시 이담채네요. 그런데 어떻게 담가야 이담채 김치 맛이 나요? 아유, 이거 비밀인데 다시마에 표고버섯, 양파, 멸치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다가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2달 동안 저온 숙성한 양념을 써야 해요. 근데 흉내내봐야 소용없어. 30년 연구한 레시피에 30년 김치만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있겠슈? 이담채 김치. 안내와 주문은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새싹당 콩차를 매일 아침 정말 간절히 마시면 전 우주가 나서서 도와줍니다. 당신을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달성해야 될 것은 이것이다 하는 정신을 차리고 전체를 다 마시면 그런 기운이 옵니다. 새싹당 콩차, 남자의 시간을 충전하세요.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자기는 정말 훈남이고 자상하고 스마트한데, 그런데 잠잘 때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진짜 엽기야. 그럴 수밖에요. 그렇게 코를 골아대는데 본의 아닌 결례 이제 그만.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걱정 마세요. 99%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문의는 1566-0783. 조선에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런 민주주의를 하라,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입법부 수장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위법한 행동을 할 수는 없다. 네, 여당이 단독으로 국회 선진화법 개정 절차에 돌입하면서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압박하고 있죠. 이에 대해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정면으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해 12월 노동 5법 등 쟁점 법안 직권상정을 두고 청와대와 충돌을 빚은 데 이은 것으로 정의화 의장과 친정인 새누리당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긴급 기자회견 내용 일부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국회의 정상적인 심의 절차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서 그 요건은 매우 엄격하고 또 까다롭게 규정되고 해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직권상정이
남용된다면 여야 간의 대립을 심화시키고 상임위를 무력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국회 선진화법 개정은 국회 운영에 관한 룰을 바꾸는 것으로 여야의 충분한 협의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지금까지 지난 67년 동안 단 한 번도 국회 운영 절차에 관한 법을 어느 일방이 단독 처리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이를 여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면 앞으로 국회 운영이 원만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저는 현행 선진화법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면서 여야가 공히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의 일하는 선진화법 중재안을 마련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천정배 의원의 몸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가칭 국민회의 창당을 주도하고 있는 천정배 의원은 한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사이에서 생존을 고민해야 할 처지였지만 이제는 양측 모두가 재휴를 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천정배 의원까지 붙잡으면 야권 내의 주도권을 확실히 틀어줄 수 있을 거라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당은 최근 주춤하는 호남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천정배 의원의 영입이 더없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천정배 의원은 일단 양측 모두와 거리를 유지하면서 상황을 관망하고 있는데요. 어제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한 천정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국보위 전력을 비난하고는 국민의당 한상진 공동창당준비위원장도 비난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명확하게 한국 사회의 독점, 독식, 패권구조, 이거를 청산을 그걸 타파하고 상생의 사회로 가겠다 하는 정도의 의지를 분명히 하는 세력이라면 저는 함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걸 모르겠습니다만 대체로 온건 진보적인 성향에서 좀 개혁적 보수까지도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보수까지도 함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최근에 국민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무슨 한상진 창당준비위원장의 이승만 국부 발언 이런 것들은 우리 역사에 대한 관점이 사실 뉴라이트 우리 사회 건전한 보수하고는 거리가 있는 세력들과 함께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을 크게 불러일으켰죠. 적어도 한국 사회에 제가 타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특권의 어떤 중심은 친일 독재 세력이란 말이에요. 지금 한상진 위원장의 발언은 그런 친일 독재 세력의 역사이식과 괴를 같이 하고 있어서 그게 그 당의 정체성의 중심에 있다고 그러면 함께할 수 없지요. 그런 점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무슨 그 문제에 대한 해명이나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나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당의 정체성에서는 약간 갸웃해진다. 아직 만들어가는 당이니까 좀 더 상황들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최근에 국보 발언은 극히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문재인 대표를 향해서 죽어봐야 저승맛을 알겠는가라면서 직격탄을 날렸던 조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서 3선 의원이 됐음에도 새누리당에 입당했습니다. 조경태 의원 부산시 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새누리당의 입당 기획설에 대해 묻는 기자 질문에 내가 누구의 선택에 의해 강요를 받아서 정치를 시작하지 않았던 것처럼 새누리당을 선택한 것도 나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것이며 오래전부터 준비할 만큼 치밀한 성격도 아니다 라면서 제발로 새누리당에 들어갔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그래 보이긴 합니다. 오랫동안 야당에서 새누리당 입장을 옹호해왔으니 말입니다. 그의 정치적 미래는 어떠할까요? SBS 뉴스 브리핑에 출연한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오히려 조경태 의원이 야당에서 조금 특수한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가치가 있었는데
새누리당으로 들어갔을 때는 오히려 가치가 없어질 소지도 있다 이런 느낌이 하나 들고요. 또 그동안 이제 아까 당장 이제 석 예비 후보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기존에 준비해왔던 사람들이 그러면 뭐냐 하는 문제가 있을 것인데 본인은 이제 정상적인 경선 과정을 거쳐서 경쟁하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걸로 봅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야당에서 독특한 보기에 따라서 왕따도 당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했던 것 때문에 주목을 받았는데 여당의 일원으로 갔을 때 똑같은 득표력을 유지할지 모르겠어요. 더구나 3선할 때요. 두 번 17대 18대 될 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권 계열에서 무소속 후보가 등장해가지고 분할 구도석에서 제3의 후보가 있어가지고 당선이 됐고 이제 19대 때만 독자적으로 된 케이스인데 과연 여당으로 갔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경쟁력을 발휘할지 제가 봤을 때요. 새누리당 소속에서 자칫하면은 경쟁하는 무소속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알력이 생긴다면 그런 등등 봤을 때 또 4선까지 성공할 수 있느냐 이것도 두고 볼 문제라고 봅니다. 아, 저 결혼 때문에 이제 집도 사야 되는지 전세도 없고 걱정이겠다. 나도 투자가 걱정이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요 인터넷의 정보는 정말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 이거 다 찌라시야. 찌라시? 그럼 어디서 정보를 구해요? 그러게 나도 걱정이야. 어떡하지? 잠깐만요. 여러분들을 위해 선대인 경제연구소가 있습니다. 저성장 시대를 돌파하는 지혜, 푸짐한 혜택을 제공하는 선대인 경제연구소의 새해 이벤트에서 만나보십시오. 경제전망보고서, 주택시장 전망보고서, 성장형 우량주 선별법 보고서 등을 무료로 볼 수 있는 이번 기회 놓치지 마세요. 인터넷에서 선대인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시거나 문의전화 070-7584-2050 이벤트 기간 1월 26일까지. 여보, 나 오늘 우리 집하고 아버님 댁 화재보험 가입했어. 뭐라고? 아이, 놀라지 마. 다 합쳐서 월 10,000원이라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가입한 거라니까.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집 2채를? 남들은 집 한 채를 30,000원에서 40,000원에 가입하던데? 화재와 배상 책임은 기본이고 도난, 보이스피싱까지 보장해준대. 정말? 대박! 텔레비전,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고장나면 수리비용까지 보장해준다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라고 했지? 나도 알려줘. 우리 친정도 가입하게.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전화번호 02849-9730. 한 집이 가입해도 또 두 집이 가입해도 월 10,000원인 화재보험 카페 02849-9730으로 전화하시면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연중 무휴 상담해드립니다. 메모 못하셨나요? 전화번호 02849-9730. 식당, 다중이용업소, 공장, 교회, 사찰 등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스마트폰, 물통, 무료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승용차니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 포켓 어때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가짜 기자들은 가라! 진짜 기자회견.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입장하십니다. 오늘의 전국 현안 욕근희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욕 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나에게 진실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진실에 목마른 욕근희 인사드립니다. 진실한 사람을 곁에 두지 않으면 등에 욕창이 나는 욕 통령님 맞으시죠? 야, 네가 나를 잘 아는구나. 19대 국회는 정말 최악이었어. 아니지.
솔직히 이야기해서 19대 국회부터 적용된 국회 선진화법이 최악이었지. 19대 국회는 큰 잘못은 없어. 국회 선진화법만 없으면은 이번엔 총선 치르지 말고 지금 국회의원들 이 사람들로 쭉 갔으면 좋겠어 그냥. 응? 새누리당이 또 과반을 넘잖아. 선진화법만 없으면은 헌법 고치는 것 빼고 모든 법을 다 만들거나 바꿀 수 있잖아. 과반 넘으니까. 괜히 품들여서 말이야. 모법하고 다른 시행령을 만들었다고 해서 눈치 보고 욕먹고 이럴 일이 없잖아. 과반만 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이 편한 세상. 게다가 또 과반도 넘었는데 의석수 하나가 또 늘었잖아. 어제 또 야당에서 한 명이 이쪽으로 귀순해 온 거 아니야? 2012년 당시 정의화 국회 부의장은요, 국회 선진화법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강력하게 밀어가지고 결국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됐습니다. 이분이 누구죠? 아니 누구긴 누구야. 박근혜지. 본인이 통과시켜놓고 이제 와서 딴 소리예요. 야, 내가 언제 통과시켰니? 아니 방금 본인이 통과시켰다고 했잖아요. 야, 그 사람은 박근혜고 난 욕근혜잖아. 욕근혜. 성이 달라. 아 그렇군요. 참 그나저나 20대 총선 당선을 위해서 욕통령 밑에서 장관 또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지낸 사람들이 100으로 대거 내려가서 출마 선언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는 며칠 전에 서민들이 밥 먹는 서민 식당에 모여서 진박클럽 결성식을 가졌다군요. 우리가 바로 진실한 박근혜의 사람이다. 이런 시그널을 만방에 보여주려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유 글쎄 말이야. 평소에는 호텔 1급 식당에서만 만났을 텐데 아유 선거에 출마하다 보니까 당분간 서민 코스프레 해야 되지 않겠어? 아유 그래서 천민들이 밥 먹는 곳에 갔구만. 응? 사진 찍으러 갔겠지. 자신들만이 진박임을 과시하기 위한 모임을 가진 셈이네요. 이거 좀 심하지 않습니까? 아 그럼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하는데 내가 없으니까 아주 심하게 허전하지. 안 그래?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총선! 하고 건배사를 건네면 진박은 필승! 이렇게 반응을 보이면 정말 그림이 제대로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얼마 전까지 정부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이 몸을 낮춰도 모자랄 판에 우리는 공직 버리고 권력을 얻으려고 나왔어요. 이러면서 진박 타령이나 하고 있잖아요. 얘는? 아니 그게 뭐가 문제야? 야 막말되지. 너처럼 욕지거리나 하고 다니는 놈하고 공직에서 품격 있게 국민에게 봉사한 저 진박하고 같아? 같냐고? 아유 정말 참 민주주의는 저급해. 아무나 다 출마할 수 있으니 말이야. 권력자를 향한 구시대적인 충성 경쟁. 그게 욕통령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게다가 당사자들은 행정부 즉 욕통령님을 견제하는 입법부 구성원이 되려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견제하려는 사람이 견제하려는 대상을 상대로 해서 충성 경쟁을 벌인다. 이게 그림이 나오냐는 얘기예요. 견제 좋아하네. 야 견제할 것 같으면 국회에서 아예 여당을 없애지 그랬어. 견제해야 된다며. 여당이 왜 있어 그럼? 그거 참 좋은 말씀하셨네. 지금처럼 여당이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처럼 될 바에는 없애버려도 되잖아요. 에? 청와대가 잘못하면 선을 긋고 자기 원칙을 지키는 불호령도 내릴 수 있는 그런 줏대 있는 여당이 돼야죠. 유승민 원내대표 때 새누리당이 그랬습니다. 야 뭐라고? 유승민? 야 유승민이 뭐냐? 비타민하고 비슷한 거야? 앞으로 유승민이라고 하면 내가 몰라. 유승민이 뭐야? 먹는 거야? 배신자라고 해줘. 배신자. 배신자라고 해야 내가 이해가 돼요. 배신자는 쫓아내야지. 배신자를 교체하기 위해서라도 20대 총선에서는 진실한 사람들로 싹 갈아버려야 하지 않겠어? 게다가 그 대구 식당에 모인 사람들 경선도 안 치렀어요. 경선도.
새누리당 총선 후보가 안 된 겁니다,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후보가 된 것처럼 동네방네 나 진박이요 이러고 다녀요. 차라리 진박당이라는 당을 새로 만들던가 그렇게 해서 공천 받든가. 욕통령 빽 믿고 말이죠. 응? 이렇게 욕통령의 명성을 팔아가지고 덕 보려는 사람들한테 한마디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나 팔지 마. 나를 팔지 말라고. 나를 팔지 마라. 이렇게 좀 한마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나를 왜 파니? 야, 너 나를 인신매매하려고 했어? 아니, 왜 나를 팔아? 내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 아니, 그 말이 아니잖아요. 아휴, 정말 한때 선거의 여왕이었는데 말이야. 이렇게 청와대에 묶여있으니까 몸이 근질근질해. 그래서 팔운동이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서명을 했는데 길거리에서. 아니, 이거 갖고 지랄이야. 아니, 그러면은 그냥 당대표나 하시지 왜 대통령까지 하세요? 분수에 넘치게. 그나저나 이런 정성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 진박들이 다 떨어지고 배신자들이 득세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어떻게 하긴 선거 다시 치러야지. 선거를 다시 치른다. 그러니까 검찰을 동원해서 그 당선자의 티끌만한 흠을 잡아내가지고 이걸 확대 재생산해서 범죄자로 만들어서 내쫓겠다는 거죠. 야, 이 막말돼지가 이제 정말 정치를 마스터했다. 야, 너 하산해라. 아니, 수단이야 많지. 배신자들 내쫓는 거 말이야. 종북으로 모시는 그런 코스도 있고, 너 막말돼지처럼 막말 전력으로 코디네이트 할 수 있고 말이야. 그러면 말이야, 드라마 나올 때 뉴스 속보 막말돼지의 과거 막말 또 발견 이러면서 막 뜰 거란 말이지. 이런 일도 있었죠.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고 경호실에서 접근을 차단하는 행사인데 지역 국회의원도 아닌 총선 예비후보, 즉 진박 예비후보를 거기 참석시켜서 대통령과 나란히 있는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게 만들어요. 예, 이게 뭡니까 이게? 야, 너 지난 지방선거 기억 안 나? 새누리당 부산시장 후보 서병수 말이야. 그 사람도 진박이지. 오거돈한테 추격당하니까 내가 세월호 기자회견 때 울었던 사진 있지? 그 눈물 흘리는 그 사진 말이야. 그 사진을 서병수가 선거 플래카드로 만들어서 붙였잖아. 요근이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기호 1번 서병수 이러면서 말이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부산시장을 겸하고 있는 줄 알아. 아니, 사실이 그렇지 뭐. 내가 부산시장에 당선된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20대 국회도 그래야 해. 요근예의 분신들이 20대 다수 180석, 200석 이렇게 차지해야 한다고. 뭐 결과적으로 정리해보죠. 그러면 진박이 잘하는 거 잘하는 것이다. 따라서 말릴 마음 추호도 없다. 아니, 가식을 떨면서 아닌 척하는 거야말로 진실과 무관하지 않나? 나 대통령과 친하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거 얼마나 진실해? 대통령과 친하다는 사실, 그게 선거에 도움될 것 같습니까? 임기 말에. 안 될 것 같아? 안 될 수 있겠지.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안 되는 걸 되게 하면 되잖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러면 되지 않겠어? 막말되지. 할 말 없지? 자신 없지? 그래, 권력이 이런 거야. 지금 야당이 절대로 흉내 못 낼.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한겨레 정치부 정치바. 예, 김태규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장고에 들어갔던 박영선 의원. 네. 더불어민주당에 남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그 박영선 의원이 참 오랫동안 고민을 했는데 예. 오늘 잔류를 선언했습니다. 예. 그 잔류의 이유를 뭐 요약을 하면요. 예. 국민의당은 MB 세력을 흡수할 것도 검토하는 등 중도로서의 행보를 하고 있다. 예. 지금 국민이 바라는 건 강한 야당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국민의당과 더민주 사이에서 고민을 했는데 중도 노선의 안철수 신당보다는 네. 강한 야당을 지향하는 더민주에 남는 게 낫겠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김종인 선대위원장 영입이 없었다면은 네. 잔류를 선택했을까요? 떨어져 나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네. 거기서 김종인 그 위원장과의 각별한 인연을 소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MBC 그 경제부장 시절부터 김종인 위원장을 알았고, 예. 30년 인연이라고 하는데요. 예. 예, 당 잔류를 결심을 하면서 오늘 오전에 서로 주고받은 문자도 공개를 했어요. 예. 어떻게 보냈냐면 박영선 의원이 예. 아마 오늘의 이 결정은 김종인 박사와 저의 30년 인연이 만들어준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문자를 보내니까 예. 김종인 위원장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참다운 수권정당 만드는데 최선을 다합시다. 네. 이렇게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표 체제였다면은 탈당했을 것이다. 이런 말로 들립니다. 예, 그 2014년 비대위원장 시절에 네. 문재인 대표 그쪽 이른바 친노 세력 쪽에서 자기를 많이 흔들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감정의 골이 상당히 깊게 패인 상황이어가지고 상당히 이 문재인 체제가 이른바 정리가 안 됐다면 예. 나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어떻게 선대위에서 중책을 맡을까요?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일단은 지금 전권을 행사를 하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용이 될 것 같고요. 김종인 위원장은 박영선 의원에게 야권 통합위원장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박영선 비대위원장 시절에 함께 일했던 조정식 의원, 당시 사무총장으로 일했던 조정식 의원도 예. 그 총선 기획단장, 그러니까 최재성 의원이 이제 맞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예. 총선 기획단장 후보로 검토되는 등 박영선 인맥이 떠오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글쎄요, 여하간 김종인 그늘 아래이기 때문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여하간 친노와는 상당히 좀 척이 진 그런 박영선 의원인데, 자, 박영선 의원은 또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이분과 앞으로 정치를 할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 말이죠. 어떻게 정운찬 전 총리도 이쪽으로 합류하는 겁니까? 그 양반이야말로 대표적 MB 인사 아닌가요? 그렇죠. 그동안 박영선 의원과 정운찬 전 총리는 동반성장이라는 화두로 상당히 교감을 해왔는데요. 예.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박영선 의원은 정 전 총리가 더민주 쪽으로 올 거다. 그렇게 이제 암시를 했거든요. 예. 정 전 총리가 만약 정치를 하신다면 더민주에 합류하겠다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운찬 전 총리 쪽은 아직까지는 모호한 스탠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어제 한겨레 기자랑 통화를 했는데,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동반성장을 우리 사회에 현실화시키는 방법이 정치인지 아닌지 아직 고민이 끝나지 않았다. 예. 정치를 할지 말지도 결심이 안 섰는데 더민주로 간다. 안철수 신당으로 간다.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식인들이 돌려서 말하는 거 보면은 정형적이에요. 어쨌든 지금 박영선 의원 사례도 그렇지만 뜸을 들이고 고민을 많이 하면서 자신의 몸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예. 정운찬 전 총리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떠났는데 떠난 곳이 적진입니다.
예, 바로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이 새누리당에 입당했군요. 네, 어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모습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새누리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네, 그러므로 해서 이제 부산 지역에 더민주 의원이 이제 2명이었는데 조경태 의원과 문재인 의원 2명이었는데 문재인 대표는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그렇기 때문에 부산 지역에는 이제 현역 의원이 없을 가능성도 지금 제기가 되는 거거든요. 더민주 쪽에선. 그래서 정말 그 낙동강 벨트라고 있습니다. 낙동강 인근 지역구 8곳인데요. 부산과 그 경남, 김해 뭐 이렇게 해가지고 8곳인데 19대 총선에서는 그곳에서 3석을 뺏어왔죠. 더민주에서. 조경태, 문재인, 그리고 경남 김해 갑의 민홍철 의원. 그렇죠. 민홍철 의원. 네. 그런데 지금 조경태 의원이 거기서 이탈을 함으로 해서 낙동강 고지, 낙동강 벨트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20대 총선에서는 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격전지를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부산 사상에서는 그 문재인 대표와 붙었던 손수조 예비 후보가 뛰고 있고요. 네, 그리고 더민주에서는 배재정 의원, 비례대표죠. 그분이 지금 뛰고 있습니다. 승계를 받은 건가요? 아직 그 후계를 받은 거라고 얘기는 못하는 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야당으로서는 다시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 문재인 대표가 출마를 해야 된다. 불출마 선언을 번복하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부산시장 위원장은 문재인 대표뿐만이 아니라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 같은 분도 빨리 영입을 해서 부산에서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분 몸값이 아주 뭐 대단하네요. 보니까 국민의당도 영입하려 하고 있고 새누리당도 영입하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선거철이 되니까 좀 공급은 딸리는데 수요가 많으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문재인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진성준 의원도 문 대표가 불출마 입장을 고수하고 있긴 하지만 당의 요청, 선거 상황의 필요성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거다. 이렇게 문 대표의 출마 가능성도 지금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부산 지역은 안철수 의원의 고향이기도 하잖아요. 안 의원이 물론 지금 서울 노원병 출마를 고수하고 있지만 어쨌든 본인의 고향이기 때문에 국민의당에서도 전략 지역으로 삼을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 총선에서는 상당히 격전지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낙동강 배첩. 그 민홍철 의원. 그 의원도 지금 새누리당으로부터 영입 제의를 받은 모양인데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열심히 취재를 했는데 아직까지 월당 기미는 아직까지 안 보인다고 하십니다. 취재를 하셨다 하면 본인도 취재하셨을 테고. 저희 정치부에서 취재를 했는데 아직까지 기미는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수 언론이 너무 나간 건가요? 근데 워낙 상황이라는 게 유동적이니까 좀 더 지켜봐야겠죠. 보수 언론에다가는 그 고민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고민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이야기 또 새누리당 이야기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TV조선은 이렇게 해석하더군요. 결국 문재인 뜻대로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이죠. 그거를 개인적으로 기획을 해서 여기까지 연출을 했다면 문재인 대표는 참으로 탁월한 혁신가라고 할 수 있겠죠. 정치가이고. 근데 이 엄청난 갓난 신고를 겪으면서 어찌 보면 반전의 기회를 어렵게 하나 잡은 건데 애초부터 그걸 염두에 뒀다고 한다면 너무 문재인 대표를 너무 높게 평가하는 것 같은데요.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계속 씹는 거 보니까.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보면은
문대성 의원 네. 이번 총선 끝나는 대로 체육계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출마 얘기가 또 나와요? 예, 이것도 참 약간 어이가 없고 황당한 얘기이긴 한데 예. 이분이 작년 12월에 네. 불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목도한 현실 정치는 거짓과 비겁함, 개인의 영달만 난무하는 곳이었다. 여야 쏟아봤잖아요, 그거. 예, 정치판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나는 불출마하겠다. 예.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분의 정치 역정 자체가 예. 매우 좀 재밌는 게, 예. 그 별명이 문도리코입니다. 예. 그 박사학위 논문을 5자까지 비껴가면서 예. 박사학위 논문을 쓴 게 탄로가 나서 예. 그 2012년 총선 그 당선자 신분에서 탈당을 해버렸어요. 예. 너무나 이 문제가 심각해서 당에 부담 주기도 싫고 본인도 너무 괴로워하고 뭐 이래서 탈당을 했는데 네. 2012년 4월에 다시 복당을 했거든요. 예. 그러다가 정치 현실에 환멸을 느끼고 예. 이제 총선 불출마를 선언을 한 건데 예. 오늘 갑자기 뜬금없이 김무성 대표가 이분은 너무 아까운 인물이다. 그래서 부산이 아니라 인천 남동갑에 예. 출마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아니 뭐가 아깝다는 거예요? 그 아깝다는 것은 아마 뭐 IOC 체육위원으로서 예. 한 일도 많고 할 일도 많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예. 저도 뭐가 아깝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뭐 기럭지가 길어서 얼굴이 잘생겨서 아깝다는 건지. 또 김무성 대표는 계속 지금 인재 등용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역에 풀뿌리 후보들이 많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많은 그 풀뿌리 후보들은 어쩌고 그 부산 출마했던 문대성 후보를 또 인천으로 보낸다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되고 황당해서 네. 다시 한번 문도리코 문대성 의원을 소개하고자 이 뉴스를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한겨레 정치부 김태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공화국 참치 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참치 구의점 02-455-8087.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신축 빌라 정보 빌라타임즈 하나면 됩니다. 현장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새로 오픈한 현장입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분양 마감 현장이라면 빌라타임즈의 레이더를 피할 수 없습니다. 빌라타임즈 정보는 알찹니까? 당연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퀄리티 높은 사진 여러 장이다. 지도 서비스, 무료 투어 서비스, 무료 상담 서비스까지. 빌라타임즈 짱이죠? 그러다 허위 매물 걸리면요? 포상금 100만 원 약속합니다. 수도권 빌라에 관한 정직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빌라타임즈. 인터넷에서 만나세요. 여보, 나 그날이 오면 떡 돌릴 거야. 당신 말버릇처럼 하더니 정말 그날이 오면 떡 돌릴 거야? 근데 무슨 떡? 이미 더 라이스로 결정했어. 흰쌀만 들어가는 탄수화물 덩어리 떡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더 라이스? 백설기에 흰콩과 현미가 들어가 비타민 무기질까지 담뿍 담긴 떡 더 라이스. 맛도 끝내준다며. 근데 세상이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지금 미리 맛보자고. 홈페이지는 더라이스.net, 전화번호는 02-2605-3644. 선물, 행사, 잔치, 효도, 합격 기원에도 더할 나위 없는 떡, 더 라이스. 다시 한번, 홈페이지는 더라이스.net, 전화는
3644.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영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속살 들여다보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과 관련한 소식이 있네요. 네. 이게 이제 호텔 신라를 이끌고 있는 이부진,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의 딸이죠. 둘째 딸이죠? 그런데 이 이부진 사장이 지금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두 가지가 하나는 면세점을 확대를 하는 거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장충동에 신라 호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신라 호텔에 새로운 한옥 호텔을 짓는 겁니다. 아니 근데 또 하나 더 있잖아요. 네. 지금 역점 두고 있는 게 이혼. 네, 다시 하겠습니다. 이부진 사장이 역점을 두고 있는 건 세 가지입니다. 네, 그렇죠. 이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충동 한옥 호텔이 당연히 이제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2012년부터 세 번 정도 도전을 했는데 2012년에 첫 번째로 본심위에도 못 올라갔고 2013년에는 도계위라고 부르죠. 그 도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여기에 올라갔다가 부결이 됐고 이번 이제 세 번째로 올렸는데 다시 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언론들은 이부진이 크게 좌절을 했다. 장충동에 그 한옥 호텔을 지으려는 이부진의 꿈이 다시 좌절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던데요. 제가 이제 이 뉴스를 보면서 실제로 그 한옥 호텔, 제가 무슨 그 도시계획의 전문가도 아니고 그 호텔이 어떤 구조로 그 설계가 됐는지도 모르고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가 정확히 어떤 기술적인 판단으로 보류를 내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 뉴스를 들으면서 오늘 그 애청자분들과 좀 공유를 하고 싶은 건 저는 일단 그 정확한 기술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서울시가 굉장히 현명한 판단을 저는 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기술적으로 그 호텔이 서울시 도시계획에 뭔가 문제가 있다 없다 이건 제가 다룰 수가 없지만 이런 규제가 실제로 서울시나 아니면 정부가 기업에 가하는 이런 규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번에 그 장충동 한옥 호텔 건을 계기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이제 그 이명박 박근혜 그 보수정부 하에서 한 8년 정도 세월을 살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그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신 분들은 정치적으로는 다 이제 보수의 실체를 정확히 아시는 것 같아요. 뭐 워낙 뭐 잘 못했으니까요, 8년 동안. 그런데 이제 저는 정치 쪽을 잘 모르지만 제가 그나마 조금 알고 있는 경제 쪽에서 얘기를 해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 세워놓은 이데올로기에서 조금 벗어나기를 힘겨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 여러 영역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기업에 대해서 규제를 하지 말아야 돼. 이게 이제 보수 쪽에서 세워놓은 굉장히 단단한 이데올로기거든요. 규제는 없애야 된다. 많은 분들이 의외로 정치적으로는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대통령에 반대하는 분들도 야, 그 규제는 빨리빨리 없애야 되는 거 아니야? 기업 활동하기 좋은 나라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가다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규제가 좋다 혹은 규제를 없애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규제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그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고 인수위 시절이었는데 저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어쨌든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뽑아준 대통령인데 어떻게 하나 지켜보자 이런 쪽이었었는데 오렌지를 아린지라고 적어야 된다고 인수위에서 한번 할 때부터 얘들 좀 이상한데 하는 그 의구심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 의구심이 얘들 안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던 게 언제였냐면 대통령 당선인 시절이었죠. MB가 대불공단이라고 전남 영암에 주로 이제 그 조선 관련한 업체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공단이 있거든요. 목포에서 진도 가는 길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대불공단 앞에 그 MB가 보니까 전봇대가 2개가 커다랗게 올라와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차들이 큰 트레일러 같은 차들이 다니는데 그 전봇대가 굉장히 장애가 됐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인수위에서 역설을 합니다. 이런 전봇대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활동하기가 어렵고 이런 규제부터 없애야 된다고. 그래서 다음날 도하 전 언론이 역시 이명박, 역시 비즈니스 프렌들리. 그다음에 제목이 규제 전봇대를 뽑아라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전력이 바로 그 전봇대를 뭐 서술시퍼런 대통령 당선인이 말씀을 하시니까 예. 한국전력이 그 전봇대 2개 뽑고 예. 지중화를 해버렸죠. 예. 그리고 나서 그게 인기를 끌고 나니 한 달 동안 한국전력 전국에 있는 직원들하고 공무원들이 비슷한 전봇대 어딨냐고 전봇대 찾아다니느라고 한 달 동안 이 경제계에서는 저희가 농담으로 불렀는데 전봇대 국면이 한 달 동안 벌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뭔가 뭐 재벌 개혁이나 아니면은 뭐 좀 선진화 사업이나 이런 걸로 경제적인 국면이 벌어져야지 한 달 동안 전봇대 찾느라고 나라가 큰 난리를 치는 걸 보고 야 이게 진짜 참 앞으로 5년이 암울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그때 처음 가졌었어요. 그러니까 전봇대는 사실 규제가 아니죠. 그 대불공단 앞에 꽂혀 있었던 2개의 전봇대는 원래부터 꽂혀 있었던 겁니다. 예. 그런데 차들이 다니는데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 대불공단에 있는 기업들이 MB한테 민원을 넣었겠죠. 그러니까 MB가 이게 말이 돼? 기업 활동하는데 장애가 되니까 뽑아 뭐 이래 버린 겁니다. 예. 그런데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원래 예. 이 전봇대라는 것이 있을 때 그 전선을 지중화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예. 원칙이 있냐면 지중화를 해야 될 꼭 이유가 있느냐부터 살핍니다. 그리고 지중화를 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면 예. 이 지중화를 하면 누가 제일 큰 이익을 보느냐를 따집니다. 예. 그래서 이익을 보는 쪽이 지중화의 비용을 물어라. 예.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인 원칙인 겁니다. 그런데 대불공단 그 앞에 있는 그 전봇대가 만약에 대불공단에 있는 기업들의 경영에 장애가 된다면 그걸 뽑았을 때 가장 이익을 보는 것은 대불공단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일 것이고 예. 그렇다면 그 대불공단 앞에 있는 전봇대를 뽑아서 지중화하는 비용은 대불공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내는 게 맞죠. 기업들을 위한 전봇대였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대불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은 그걸 거부를 하고 대통령 당선인한테 민원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결국은 한전이 그걸 대신 뽑아서 지중화를 해주고 한전이 손실을 보면 결국은 그게 국민 세금으로 넘어가는 구조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전봇대는 그렇게 뽑히면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 전봇대가 뽑히고 난 다음에 차들이 하도 막 다녀가지고 도로가 완전히 주저앉고 나중에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는 따로 하더라도 전봇대를 뽑자 그런 의제가 올라왔으면 뽑으면 누가 이익이 됩니까? 돈은 누가 내야 됩니까? 이걸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 대한민국은 야 규제를 없앤대. 역시 대통령 비즈니스 프렌들리. 역시 규제는 없애야 돼. 나라가 한 달 동안 전부 그 전봇대 뽑는 데 미쳐가지고 그냥 다 찬성을 해버리는 겁니다. 예. 기업 활동하는데 규제를 없애자고 그러면 우리 국민들 많은 국민들의 마음속에 그래 그 규제는 없애야 돼. 예. 이런 선입견이 오랫동안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겁니다. 규제란 무엇이냐. 예. 규제가 좋다 나쁘다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예. 원래 기업이라는 것은 존재 자체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업은 사적인 이윤을 추구를 하는데 모든 것을 쏟아붓는 법인 거죠.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 돈을 버는데 혈안이 돼 있는 기업들이 장사를 하다 보면 예. 이윤을 추구를 하다 보면 사회가 공적으로 꼭 지켜야 할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생깁니다. 예. 예를 들면 저희가 FTA 때 많이 나왔던 얘기이긴 합니다만 볼리비아라는 나라에서 2000년대 중반에 그 도시 이름이 아마 코차밤바라는 도시였을 겁니다. 예. 이 도시의 그 상수도 사업권을 민영화를 한 다음에 이걸 미국 회사인 벡텔이라는 회사한테 팔아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미국의 벡텔이라는 회사가 갑자기 수도 요금을 몇 배로 뛰어 올려버립니다.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월 생활비가 7만 원 정도 되면 되게 가난한 도시였는데요. 예. 한 달에 수도 요금만 2만 원이 나와버리게 된 겁니다. 감당을 못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수돗물을 쓸 수 없으니 우물을 받아 쓰고 앵물을 받아 쓰고 이러는데 이 베펠이라는 회사가 이 볼리비아 정부에 항의를 해서 우물도 못 쓰게 하고 빗물을 받는 양동이도 아작을 내고 뺏어버리고 뭐 이런 행태를 저지른 일이 있었습니다. 예. 이게 바로 기업의 사적 이윤을 추구를 하는 기업이
한 국가나 한 사회의 공적 영역을 심각하게 침범하는 사례인 거거든요. 예. 수돗물을 마시는 건 공적 영역이죠. 사람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요. 예. 그런데 이게 사적 기업한테 맡겨놔버리면 국민들이 수돗물을 못 마시는 지경에 이르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적 이윤을 마음껏 추가하게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한다. 특히 국민들의 생존과 직결된 공적인 영역은 지켜야 된다. 이런 합의가 기본적으로 한 사회에 있는 거고요. 예. 그걸 누가 지켜줘야 되느냐? 바로 정부가 지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사적 이윤으로 돈을 벌겠다는 목적으로 국민들의 공적인 이익을 침해를 하려고 하면 예. 그걸 막아줘야 되는 것이 정부고 그걸 지켜줘야 되는 것이 지방정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규제라는 얘기를 들으면 아우 기업 활동하는데 규제 다 풀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예. 공적인 영역을 지켜줘야 하는 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은 우리가 오히려 더 그것은 소중하게 지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부진의 신라호텔 같은 경우는 그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반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옥호텔 짓는다는 곳에 설계 도면을 받아보니 네. 그러니까 뭐 계속 이제 규모를 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높이를. 왜냐하면 여기가 한양 도성 주변의 자연경관 지구고 역사문화 미관 지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서울에 이 문화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아무리 한옥이지만 호텔 뭐 5, 6층씩 지어버리면 예. 이게 지금 도성하고 비교가 돼서 이 문화재가 굉장히 훼손이 된다는 게 서울시의 이야기였고요. 예. 그래서 이제 2번이나 빠꾸받은 신라호텔 측이 이걸 3층으로 줄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3층 안에 있는 이 건물 안에 사실은 한옥호텔보다도 더 큰 면적을 차지를 하는 게 부대 시설이라는 겁니다. 이 부대 시설이 면대점이거든요, 결국은. 예.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기에는 그 서울시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옥호텔보다도 부대 시설이 너무 두드러지는 게 문제다. 결국은 이 중요한 서울 문화를 지켜야 하는 곳에 한옥호텔이라는 명목 아래 들어와서 면세점 짓고 그것이 자연경관 훼손하고 기업들의 돈벌이에 사용되는 게 아직까지는 우리가 보기에 설득력이 약하니 보류하겠다. 이게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의 얘기였습니다. 결말이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통과가 될지 안 통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이 정도로 견제를 해주지 않으면 신라호텔에게 아유 괜찮아요. 높이 지으세요. 면세점 마음껏 지어서 장사하세요. 이래 버리면 기업 활동 잘해야 된다는 이유로 이 정도의 견제를 지방정부가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서울의 역사, 문화, 국가가 지켜야 될 공적 가치 이런 게 남아 있겠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그 서울시가 결국은 나중에 허가를 해줄지 아니면 어떤 조건으로 허가를 해줄지 아니면 끝내 보류를 할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적어도 굉장히 중요한 서울시의 역사, 문화, 미관 지구에 이런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끈질기게 검토하고 재검토 지시를 내리고 계속 이 역사 문화재와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을 하는 이런 규제야말로 우리가 공적 영역을 지켜야 된다는 입장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시도라고 보이고요. 예. 우리 많은 분들이 공적 영역을 지키는 이런 지방정부나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주셔야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힘이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 뉴스를 오늘 처음으로 골라봤습니다. 예. 사실 규제를 뭐 정말 분별 없이 네. 해제하면은 네. 세월호 사건 같은 참사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자, 버니 샌더스 인터뷰 소개해 주시는데 지금 게시판이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좋다고. 그리고 그렇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한데 제가 오늘 이거 고르면서 그 김용민 PD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뭔 놈의 기자가 그 데일리 뉴스를 뽑아 오랬더니 불성실하게 같은 뉴스를 이렇게 3건씩 하냐고 질타를 받을까봐 제가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요. 별 말씀이십니다. 예,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아이고, 도와셔도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네. 예. 3일째 같은 뉴스라서 이제 뭐 소개는 짧게 드리겠습니다만은 미국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인 버니 샌더스의 인터뷰고 제가 저희 매체를 선전하려는 게 아니라 인터뷰 전문은 민중의 도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인터뷰 19가지 인터뷰 중에 7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자가 이제 버니 샌더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버니 샌더스 후보가 월스트리트에 대해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금융권이죠. 월스트리트에 대해서 사기를 치는 것으로 수익 모델로 삼고 있다고 비판을 한 적이 있으세요? 아직도 우리 경제가 이런 투기 자본들에게 사기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아하. 네, 그러니까 이제 버니 샌더스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그렇다. 아주 그렇다. 우리가 월스트리트 자본을 구제해 준 것은
그 은행들이 부도나기에는 너무 커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은행 4곳 중 3곳이 그 당시보다 더 커졌다. 그 은행들을 다시 부재해야 할 상황이 오는 것이 두렵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두렵다. 우리 의회는 월스트리트를 규제하지 못한다. 걔네들이 의회를 규제하고 있지. 그들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예. 은행이 부도나기에 너무 크다면 그런 크기의 은행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그 샌더스의 대답입니다. 아니 큰 은행은 뭐 어려움 겪으면은 웬만하면 돕자, 살리자 그렇죠? 이러는 게 한국적 상식인데. 그렇죠. 이게 미국적 상식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언제 때 얘기냐면 2008년도 금융위기가 이제 월스트리트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해서 미국 월스트리트부터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미국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엄청난 공적 자금을 이 미국 금융자본에게 쏟아부으면서 이 회사들을 다 살려줍니다. 근데 살려주는 이유가 그때 이제 뭐 유명한 아피파이 운동도 벌어지고 월가를 점령하라 하면서 미국 민중들이 그 월가를 탄핵하는 데모도 많이 하고 이랬죠. 그런데 미국 정부로서는 답이 없는 겁니다. 이게 살릴 수밖에 없어. 왜? 이거 부도나면 미국도 망하고 전 세계도 망하고 이런 이유로 엄청난 그 공적 자금을 그 월가의 금융자본에 투입을 해서 이 회사들을 다 살려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금융자본을 살려준 논리가 샌더스 이야기대로 부도나기에는 너무 커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샌더스 얘기를 들어보면 부도나기에 너무 커서라는 이유로 살려줬더니 지금 보니까 한 7, 8년 지나고서 보니까 4곳 중 3곳이 그 당시보다 더 커졌더라.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지금 샌더스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논리를 저는 이걸 읽으면서 참 제가 오랫동안 저도 좀 당황을 하고 어떻게 결론을 못 내렸던 고민했던 지점이 샌더스의 이 인터뷰를 들으면서 제가 해소가 됐습니다. 어떤 거냐면 대한민국에는 이런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재벌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 그렇죠. 이런 공포가 있죠. 그런데 우선 여기에 대해서 2가지 구분을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전제가. 재벌이 망하면 이 중에 첫 번째, 이게 이재용이나 정몽구가 망했다는 얘기냐 아니면 삼성이나 현대차 기업 자체가 망했다는 얘기냐, 요걸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기업이 망해도 기업 지배주는 그 상대가 먹고 살 수 있다. 이것도 한국적 상식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살아있을 수 있죠. 또 거꾸로 말하면 제가 첫 번째 전제로 삼았던 거, 이재용과 정몽구가 그룹의 지배권을 잃었다. 이런다고 해서 그룹이 망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반대로. 이재용이나 정몽구가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 것은 한국 경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다른 사람이 경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재용이나 정몽구가 망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2번째인데요. 이재용이나 정몽구가 문제가 아니고 삼성이나 현대차 그룹 자체가 망했을 때, 그래서 기업이 줄도산이 났을 때, 이럴 때는 문제가 당연히 되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삶이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부채를 막느라고 뭐 국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대형 재벌들이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외환위기 때 특히 그런 일이 많았었는데 대마불사라고 해서요. 한국의 재벌들은 망하면 안 됩니다. 왜? 망하면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이런 의식이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다 박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 시점에서 삼성그룹이나 현대차그룹이 큰 위기를 맞아서 그룹의 유동성 위기를 맞아서 이제 한국 정부는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아마도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라도 살리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그룹 자체가 부도가 나면 너무나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겠죠. 이게 지금 샌더스가 했던 그 말입니다. 부도가 나기에는 너무 커져버린 겁니다. 한국의 재벌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그 현대차 그룹의 그 오너가 지금 우리가 이제 정몽구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대차라는 회사의 주인이 정몽구냐? 아닙니다. 현대차라는 회사의 주인은 현대모비스입니다. 그러면 뭐 그럴 수 있지. 오케이. 그러면 현대모비스의 주인이 정몽구라는 얘기 아니야? 아닙니다. 현대모비스의 주인은 기아자동차입니다. 그러면 기아자동차의 주인이 정몽구이겠지. 그러니까 정몽구가 지배할 거 아니야? 아닙니다. 기아자동차의 주인은 현대자동차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네. 현대자동차의 주인은 현대모비스고 예. 현대모비스의 주인은 기아차인데 기아자동차의 주인은 현대자동차인 겁니다. 정몽구가 왜 그 현대차 그룹의 오너인데 세 개 회사가 모여서 합의를 한 거야.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가 모여서 우리는 정몽구를 그룹 오너로 모시기로 했어요. 합의를 한 거야.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사람들이 야 설마 그럴 리가 있냐. 예. 다른 이유가 있겠지. 예. 네,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현대모비스의 지분율 6.96%를 정몽구 회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딱 6.96%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정몽구 회장이 이 엄청난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자동차 이 세 개의 엄청난 거대 회사를 지배하는 이유는 정몽구가 단지 현대모비스를 6.96%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돈 많은 외국계 투기자분이 야 그래? 그러면 내가 정몽구 정도는 이길 수 있겠는데 현대모비스 6.96% 정도는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현대모비스 주식을 사들이면서 정몽구랑 경쟁을 하려고 하면 못 이깁니다. 왜 못 이기냐면 현대모비스의 최대 주주가 기아자동차이기 때문입니다. 기아자동차는 현대모비스 주식을 16.88%나 들고 있습니다. 정몽구랑 합치면 한 24% 정도 되죠. 이 정도 되면 못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다시 정리를 드리면 정몽구는 딱 모비스 7%만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 세 회사가 A는 B의 주인이고 B는 C의 주인이고 C는 A의 주인인 이 세 회사가 각자 최대 주주 역할을 하면서 우리는 정몽구를 오너로 모실게요라고 합의를 해버린 겁니다. 이 회사가 만약에 이 그룹이 만약에 유동성 위기에 몰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현대모비스가 엄청난 유동성 위기에 몰렸습니다. 예. 현대모비스의 최대 주주는 기아자동차입니다. 예. 기아자동차가 지원 안 해주겠냐고요. 당연히 지원해줍니다. 예. 현대모비스가 유동성 위기에 몰렸는데 현대자동차는 현대모비스의 지배를 받습니다. 예. 자기 주인 회사가 유동성 위기에 몰렸는데 지원 안 해주겠냐고요. 네. 당연히 지원을 해줍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 세 개 회사 중에 어느 한 회사가 유동성 위기에 몰리면 예. 나머지 두 회사가 반드시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구조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한 회사가 망하면 세 개 회사가 줄줄이 무너지는 구조입니다. 이 구도가 되면 한 회사가 무너졌을 때 이 회사는 정부에다 대고 얘기를 할 겁니다. 현대차 그룹 망하게 두고 보실 거예요. 정부에서 절대 그렇게 못 놔두고 본다는 거죠. 모비스가 망하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비스가 망하면 기아차도 망하고 현대차도 망한다. 어이구 이건 너무 감당하기 큰일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공적 자금을 투입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재벌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삼성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덩치를 무지하게 키워놓고 몇째 이래버리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한 곳이 터지면 줄줄이 무너지게 되고 이게 지금 우리 IMF를 맞았던 가장 큰 위기인데 지금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던 건 야, 그럼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보 진영에 있는 경제학자들조차도 재벌의 이 현실을 이해해 주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다고 이거를 공적 자금을 투입을 안 하자니 진짜 국가가 이 감당해야 될 이 부담이 너무 크고 저도 굉장히 고민 들어왔는데 샌더스가 한마디로 해결을 해줬습니다. 맨 마지막 말이거든요. 예. 부도나기에 너무 크다면 그런 크기의 은행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이 현대그룹이 세계그룹이 얽히고 설켜서 부도나기에 너무 큰 회사가 돼버렸다면 예. 그렇게 해서 어떤 한 회사가 위기를 맞았을 때 세 회사가 줄줄이 부도가 나야 되는 입장이 돼서 결국은 국민의 혈세가 투입돼야 되는 그런 구조라면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잘라버려야 되는 거죠. 지금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순환출자금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런 순환출자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회의원들이 보니까 지금 이 순환출자를 금지법을 원칙대로 다 적용을 하면 현대차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지배구조에 답이 없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애들은 용서해주고 새로 이제 하는 애들만 금지를 하자 이렇게 타협을 한 거거든요. 궁극적으로 따지면 지금 순환출자를 하고 있는 삼성이나 현대차 그룹은 법의 원리에 따르면은 지금 위법 상태로 있는 겁니다. 물론 법이 허용을 해주기는 했지만요. 법이 수도를 하는 정신만을 놓고 보면은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샌더스가 얘기를 했던 대로 부도나기에 너무 크기 때문에 원리 원칙대로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대본에 나오는 반론이 아니 그러면 현대차 그룹 지배구조가 이상해질 텐데요. 그건 정몽구 일가 문제고요. 왜 현대차 그룹을 6.96%밖에 안 갖고 있는 정몽구 일가가 지배를 해야 합니까?
그 지배 구조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 순환 출제 구조를 인정을 해버리면 나중에 한 곳이 무너졌을 때 국민 혈세가 몇 조가 들어갈지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정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버니 샌더스의 이 한마디가 부도나기에 너무 크다면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지금 편법으로 순환출제금지법을 피해서 이재용이나 정몽구나 사실은 이제 이 두 재벌이 제일 크게 남아있는데요. 순환출제구제로. 얘네들을 왜 용인을 해줘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용인을 해줘야 하느냐. 그게 국익 때문이냐 아니면 이재용과 정몽구의 이익 때문이냐.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고 국익 때문이 아니라 이재용과 정몽구의 이익 때문이라면 하루빨리 그 회사가 그대로 있지 않도록 정리를 해서 부도나기에 너무 큰 회사를 존재하지 않는 모습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그런 시민사회적인 합의, 견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샌더스 인터뷰를 보면서 들었습니다. 네, 없앨 수도 없고 말이죠.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해주신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공화국 논평 야당 분열과 친박 공천으로 20대 국회가 친박 월드가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으셨던 박근혜 동지께서는 호남 자민련으로 쪼그라들 위기에 놓인 국민의당 안철수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황교안에게 우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셨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단은 야당을 둘로 나눠서 서로 2등 3등 경쟁을 벌여야 할 판에 이승만 국부 발언에 비리 인사 영입에다 인기가 바닥인 호남 의원들만 모아다가 창당한 기획도 전략도 패기도 없는 안철수를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응징의 의지다. 안철수는 앞으로 남에게 2번 다시 양보하거나 이용당하지 않겠다며 강력한 권력 의지를 보임으로써 야당의 파이를 반으로 갈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는 무기력함을 연출하며 나오기로 한 의원들 더 끌어내지 못하고 심지어 비박 중에 비박인 조경태까지 새누리당에게 빼앗겨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게 무게중심이 쏠리도록 만들었는데 이는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다. 게다가 안철수가 공천 외에는 관심이 없는 낡고 부패한 인간들을 모아서 신당을 창당하면서 기본 중에 기본인 참신성을 외면했고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은 정치에 때묻지 않은 인사들을 끌어모았다. 또한 안철수는 호남에서 승부를 보려고 호남의 국회의원들을 모으는 새 정작 호남이 원하는 확장성 있는 정치, 즉 중도를 끌어들이는 정치를 외면했고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은 박근혜 캠프 김종인을 끌어들였다. 아울러 안철수는 대권주자가 되고 싶어서 탈당해서 신당을 만드는 새 정작 대권주자의 핵심인 희생정신을 간과했고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은 모든 당권을 포기했다. 이로써 안철수는 또 한 번 문재인에게 당했고 아마추어리즘을 또다시 노출하고 말았다. 안철수의 이런 무능은 친노 격파를 간절히 바란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는 것으로서 그 대가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똑똑히 깨닫게 될 것이다. 황교안은 무능하기가 하늘을 찌르는 안철수에 대한 강력한 응징의 차원에서 안철수 정계 은퇴 천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진박, 친박, 복박, 월박, 원박, 심지어 명박도 동참해야 할 것이다. 이로써 박동지가 어떤 무서운 힘을 떨치며 친노를 멸망시키는 친박 정권 건설의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는가를 확실히 보게 될 것이다. 어머나, 이게 다 여기 있었네. 그래요, 충남서산의 명인이 만든 감태가 이슈. 경남 밀양에 눈꽃 동충 하초가 있다 아닙니까? 겁나게 맛있는 나주에 청정 한우도 있단게요.
팔도의 농촌 기업들이 팥가게에 다 모였네요. 팥가게에서 착한 쇼핑하세요. 구글에서 팥가게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백성들이 학살당할 때 함께 피 흘리는 교회는 존경받습니다. 엘살바도르 군사 독재 정권에게 암살당한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희망의 예언자 오스카 로메로. 1980년 남미 엘살바도르의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는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서 불의한 세력과 저항하고 싸우다가 미사 도중에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해방신학자 김군수. 그의 번역이 있기에 더욱 값지고 빛나는 책. 스코트 라이트가 쓰고 김군수가 번역한 희망의 예언자 오스카 로메로. 아르테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의 날씨. 금요일, 오늘도 어제와 엇비슷한 추위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주말 사이에는 북쪽에서 찬바람이 추가로 밀려옵니다. 주초보다 더욱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일요일 서울 기온이 무려 영하 17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이 가운데 이미 많은 눈이 내려서 쌓여있는 충청과 호남 중심으로 폭설이 또 쏟아지겠습니다.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기온은 아침에 서울 영하 10도, 대구 영하 7도, 전주 영하 9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서울 영하 2도, 대구 3도, 전주 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페이스북 글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땔감과 석가래, 아버지와 아들, 대통령과 단체장 모두 각자의 역할이 있고 할 일, 안 할 일이 있다. 무한 욕망의 동물인 인간이 함께 살기 위해 만든 것이 도덕과 법이다. 공동체 유지를 위해 만든 법은 도덕과 달리 지키는 게 의무고 위반에는 제재가 따른다. 그래서 우리는 불법을 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불법으로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정부와 경기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부담 주체 문제로 다투며 혼란이 생기니까 갑자기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해결사를 자임하면서 대신 내겠다고 선심 쓰고 나섰다. 국가 의무인 예산을 자치단체가 대신 내는 것은 불법이다. 또 법률상 도지사는 도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하고 의회 의결 없이 준예산으로 집행 가능한 것은 법정기구 유지비, 법률상 의무의 이행, 기의결된 예산에 한한다. 이 세 가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누리과정 예산을 도지사가 마음대로 집행하는 것도 불법이다. 자기나 소속 정치 집단, 즉 새누리당을 위해서 수백 수천억의 도민 혈세를 마음대로 쓰는 것은 도둑질보다 더 나쁘다. 4대강은 그나마 합법의 외양을 갖추었다. 누리과정은 정부 사업을 자치단체가 대신 집행하는 것뿐이고 성남시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불법인데도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성남시가 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 지원은 하면서 왜 누리과정 예산은 확보 안 하냐고 비난하면서 범법을 강요한다. 남경필 지사는 급한 불끄기라고 정당화하지만 불끄기가 아니라 법질서 파괴라는 더 심각한 방화이면서 중대 범법 행위를 한 것이다.
미운털이 박힌 이재명 성남시장이 의회 의결 없이 의무 없는 복지 예산을 집행했을 때를 상상해보라. 직권남용 배임죄로 당장 검찰 수사에 구속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같은 단체장이지만 집권자에 순응하는 여당 소속 남경필과 집권자 눈에 거슬리는 야당 소속 이재명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지주가 세경을 안 주면 싸워서 받을 생각을 해야지 아이들 춥다고 석가래를 뜯어서 군부를 떼다니. 시민 원성과 범법 행위 중 태기를 강요하면서 불법 예산 집행에 공범으로 나를 끌어들이려는 남경필 지사 때문에 정말 괴롭다. 대한민국이 무법천지가 되고 있다. 법이고 상식이고 다 무너지고 있다. 법을 앞서 지켜야 할 공직자와 언론이 범법을 밥 먹듯이 하고 부추기며 법 질서를 지키려는 나를 공격한다. 모른 척 도적잔치에 낄까? 시민 원성을 감수하면서 법과 원칙을 지킬까? 다른 시군은 다 받아서 집행하는데 성남시만 빠질 수 없다면 불법 예산이나마 경기도로부터 받아서 집행한 후 배임죄 공범으로 자수하고 남경필 지사를 배임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겠다. 네, 변호사 이재명 보통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 네, 뉴스 매거진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